안녕하세요. 2차 전지와 인공지능 12주차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 강의를 맡게 된 가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최찬 교수입니다. 이번 주차에는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의 기초. 이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전 주차에서 많은 내용을 공부했겠지만 컴퓨터공학 하는 입장에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조금 해주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의 응용 분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전지의 인공지능의 적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인공지능의 기초에 대해서 인공지능의 정의, 역사,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정의를 이제까지 많은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을 건데요.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의 학습에 추론, 지각, 자연 언어의 이해 능력,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실현한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적용,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에 적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에는 약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번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설명을 들었겠지만 약한 인공지능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들, 알고리즘들 이런 것들은 다 약인공지능에 속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이 개발되었던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도 이런 약한 인공지능에 속하게 되겠죠. 앞으로 향후 미래는 이 약한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강한 인공지능으로 나가는 방향이 인공지능의 향후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같은 사고 체계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사람처럼 느끼면서 지능적으로 행동하는 컴퓨터, 그리고 의사소통, 자아의식, 감정, 지혜, 양심 등을 가지는 인공지능이 우리가 추구할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분류에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설명하고 조금 다르게 설명해 보자면, 머신러닝은 우리가 이렇게 X와 O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얘를 나누는 이런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y는 ax 플러스 b라는 공식으로 우리가 이걸 나타낼 수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y는 ax b라는 함수를 우리는 정의할 수 있고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컴퓨터에 수식화 시켜서 코딩을 통해서 y는 ax b라는 포뮬러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를 우리가 수행했던 것들을 가장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딥러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요.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분류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분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분류 체계가 너무도 복잡해서 분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어떤 수식화해서 분류할 수 있는 수식을 만들어내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의 우리가 딥러닝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문제는 머신러닝은 이러한 yx 플러스 b라는 y는 ax 플러스 b라는 수식을 우리가 코딩을 통해서 입력해서 어떤 데이터를 직접 분할할 수 있었다면, 딥러닝에서는 이 그래프 자체를 우리가 어떤 포뮬러로 얘를 나타낼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도 돼요. 이런 포뮬러를 모를지라도 이것들을 자동으로 학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얘를 자동으로 추출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에서는 표현 가능한 explainable AI가 사실은 화두가 되고 있고요. 이런 explainable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를 한번 포뮬러로 나타내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실상은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공식을 우리가 정확하게 추출해낼 수가 없어요. 실제로 딥러닝에서는 이런 공식을 정확하게 A라는 데이터셋에 정확하게 맞는 데이터를 추출했다고 할지라도 B라는 데이터셋에 이거를 적용했을 때 A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이러한 수식이 B로 가면서 A에서 과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100% 분류를 할 수 있다면 B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딥러닝으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도래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인공지능이란 테두리 안에서 이 일부가 머신러닝이라면 이 일부의 지도학습에서 이 일부가 딥러닝이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여기에는 수십 가지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통계 기반의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데이터에 적합한 특성을 추출하기 위해서 특정 패턴을 추출하는 방법을 지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처럼 고양이와 개의 특징을 입력해 주게 됩니다.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고양이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고 이 귀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크기가 어떻고 색깔이 어떻고 이러한 세부적인 정보를 다 정형화된 포맷으로 입력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 입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러한 특징을 직접 인간이 추출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 머신러닝의 방법론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클래시피케이션, 고양이와 개를 분류해서 출력으로 가질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거죠. 딥러닝에서는 이러한 특징 정보를 직접 입력해 주지 않습니다. 고양이와 개의 이미지를 고양이, 개라는 라벨링, 어노테이션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딥러닝의 분류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인접한 픽셀 간의 픽셀의 컬러 값이라던가 특징 점들을 통해서 입력 값으로 직접 추출을 해서 받아내고요. 이런 것들을 히든 레이어를 통해서 계산을 하고 분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출력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게 딥러닝입니다.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의 차이를 보냐면 아주 간단한 것들을 만약에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를 해야 된다 하면은 먼저 머신러닝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머신러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우선 속도가 빠릅니다. 머신러닝이. 딥러닝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게 되죠. 딥러닝에 비해서 정확도 면에서는 당연히 딥러닝이 애큐러시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복잡한 대신에 속도가 조금 더 오래 걸리는 대신에 다양한 특징점을 자동으로 추출해서 얘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를 보자면 간단한 분류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쓰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많이 배웠던 예를 들어 소프트 벡터 머신 그리고 XGBoost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머신러닝의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많이 존재하죠.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좀 더 정확도를 높여야 됐을 때 데이터의 타입에 따라서 이런 딥러닝을 구현해내는 것. 예를 들어 CNN 여기서 리커시브 관계를 갖는 RNN LSTM 이것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알고리즘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가장 핵심적으로 알아봐야 될 내용은 도대체 컴퓨터가 딥러닝과 이런 머신러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봅시다. 자, 여기는 Y축이고요. X축이라고 합시다. X축은 어떤 우리가 구해야 되는 최종적으로 밸류 값이라고 하고요. Y축은 시간에 따른 흐름이라고 봅시다. 예를 들어 어떤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존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계략적으로 현재 위치가 여기입니다. 커런트 위치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알파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론 여러분이 뭐 태어나기 전에 아니면 태어나기 전은 아니겠죠. 여러분이 어렸을 때라서 잘 기억이 안 날지도 모르겠지만 알파고 같은 경우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적 제약상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1분에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지고 한 바둑알을 알파고에서 바둑알 하나하나를 놓는 시간을 1분 안에 놔야 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게 1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는 맥시멈 밸류라고 맥스 밸류를 찾아야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맥스 밸류를 찾아야 된다고 했을 때 현재 위치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우리가 전체 데이터를 다 알고 수십 가지 경우 수를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 수를 다 안다? 우리는 당연히 구해야 되는 여기가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 최종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최고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얘를 찾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재 위치에서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사실은. 근데 생각을 해볼까요? 1분이라는 제약사항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30초, 30초라고 해봅시다. 여기서 1분 제약사항 안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저점에서는 사실은 전에 후에 봤을 때는 이 값이 높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당연히 여기서 왼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1분이라는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대한 높은 값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1분이라는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로컬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컴퓨터에서 알고리즘에서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그레디 알고리즘, 즉 주어진 조건 하에서 가장 높은 값을 구하는 로컬 옵티마이제이션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분이라는 주어진 시간 안에서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경험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에 대해서 배웠다면 나중에 강화학습이라는 거를 지금 인공지능에서 가장 화두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강화학습은 자 여기에 있는 값이 예를 들어 우리가 3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있는 값을 2라고 합시다. 그러면 로컬 옵티마이제이션을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이라는 값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경험에 의해서 뭐를 줄 수 있냐? 가중치라는 걸 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현재 여기 위치에서 내가 경험적으로 구해보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지금 아무리 봐도 왼쪽으로 가는 게 최대값 같지만 이쪽으로 갔을 때 곱하기 2를 할 수 있어. 그리고 높은 값으로 가는 거를 곱하기 2를 할 수 있어. 라고 가중치라는 걸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값이 로컬 옵티마이제이션도 안 되는 값이긴 하지만 4라는 최종적인 값을 가질 수 있고요. 여기는 3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 값을 구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게 결국 인공지능에서 강화학습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약한 인공지능에서는 인공지능은 인간이 시키는 대로 거의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바로 강화학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가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인공지능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준비기는 1943년부터 56년까지입니다. 여기에는 AND나 OR나 NOT 이런 논리 게이트를 이용했어요. AND 같은 경우는 X, Y 입력값이 있을 때 네 가지 경우수가 있겠죠. 0과 1이 있으니까 0, 0, 0, 1, 1, 0, 1, 1이 있을 때 AND 같은 경우는 Z라고 합시다. Z 같은 경우는 둘 다 1일 때만 1이 되는 게 AND입니다. OR 같은 경우는 Z'이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라도 1이 되는 경우는 다 1입니다. not 같은 경우는 1이면 0이고요. 0이면 1로 표현하는 게 논리 게이트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게 exclusive OR라는 게이트가 있습니다. exclusive OR를 Z2'이라고 한다면 같은 값이면 0, 다른 값이면 1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논리 게이트들을 통해서 컴퓨터에서 연산할 수 있는 연산 장치를 만들었고요.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덧셈밖에 못합니다. 이진수 덧셈밖에 못해요. 이진수로 변환해서 1과 0의 집합으로 덧셈밖에 수행을 못하고 곱셈이나 나눗셈이나 뺄셈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 0, 1, 0 하면은 이런 이진수는 10진수로 2라는 값이거든요. 그랬을 때 얘를 왼쪽 시프트 연산 자리를 미는 거죠. 0, 1, 0 비어있는 자리를 0으로 채운다면 얘는 결국은 4라는 10진수 값이 돼서 2배가 되는 거죠. 반대로 right 시프트 연산을 하게 되면 나눗셈이 됩니다. 뺄셈은 보수를 취해서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논리 게이트를 통해서 준비기가 태동하게 됐습니다. 요람기라고 해서 1956년부터 74년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규칙 기반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워낙 초창기 컴퓨터 모델들이기 때문에 뭔가를 많이 할 수 없어요. 결국 0과 2를 표현할 수 있는 스위치를 하나 놓고 이 스위치를 온과 오프 시키면서 이 트랜지스터를 조작하는 단계, 진공관이나 트랜지스터를 조작하는 단계로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계산기 역할만 수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73년부터 74년부터 80년대까지는 AI의 비판이 되는 대상이 되며 재정적 위기가 옵니다. 인공지능의 내리막길을 첫 번째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요. 되게 복잡한 휴리스틱한 문제를 풀고 싶어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잘 풀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결론에 얻게 되는 거죠. 따라서 특정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만 특정 조건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연구들이 이 시기에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광물 탐사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한다던가 화학실과 질량 스펙트럼 데이터로부터 유기화합물의 분자 구조를 한번 알아본다던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두 통용되는 문제들이 아닌 특정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들이 나타나기 시작되는 단계가 이 단계입니다. 80년부터 87년까지는 이제 전문가 시스템을 활용한 상업적 성공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 적용을 해봤더니 이 문제 하나하나를 잘 풀어나가더라 해서 이런 전문가 시스템이 등장을 했고요. 1982년에 신경망 모델이 처음으로 등장했죠. 그리고 다양한 퍼셉트론 기반의 아까 설명했던 익스클루시브 OR 문제를 풀 수 있는 익스클루시브 OR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다중 퍼셉트론 알고리즘이나 다양한 해법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부터 93년까지는 이제 인간이 원하는 것을 대신해서 지시하는 지능형 에이전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즉 컴퓨터의 발전은 첫 번째, 이제까지 컴퓨터의 발전은 하드웨어의 발전입니다. 저장 용량, 스토리지의 저장 용량이 증가하고 속도가 증가하고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발전이 증가함에 따라서 얘에 대한 계산 능력도 증가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느린 컴퓨터의 처리 속도로 매우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뉴럴 네트워크의 연구가 정체되어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인공지능의 뭔가를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 시스템으로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하드웨어 스펙에 따라서 이게 쉽지 않다는 걸 느낀 거죠. 그 다음 93년부터 2021년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 조금 더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을 끝내고 특히 2004년에 제프리 힌튼 교수가 딥러닝 기반의 학습 알고리즘을 제안했고 이걸 기반으로 여러 가지 인공지능의 응용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인공지능이 제프리 힌튼 교수로부터 시작되진 않았지만 제프리 힌튼 교수 2004년에 나온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제프리 힌튼부터 지금의 현재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전이 시작됐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2004년부터 에이전트라든가 시멘트 웹, 현재 웹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 뭐 특정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검색 사이트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관광이라고 제주 관광이라고 치면 특정 광고부터 나오잖아요.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필요한 정보만 추출할 수 있는 좀 지능형 웹인 시멘트 웹,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웹 2.0에서 지금 3.0으로 가고 있는 과도기라고 한다면 이런 완성 단계인 시멘트 웹, 그리고 기계학습, 데이터 마이닝, 딥러닝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시기가 93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부흥기는 현재가 인공지능의 가장 최전성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IBM의 왓슨이 자연어 처리로 진행되는 퀴즈쇼에서 우승을 했죠. 그리고 구글의 딥러닝 그리고 딥마인드가 출연하고 최초의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프로그램도 등장했습니다. 튜링 테스트 별거 아니고요. 컴퓨터와 사람이 채팅을 합니다. 3분의 1이 이 채팅을 끝난 다음에 예를 들어 10명의 사람이 얘를 평가해요. 3명 정도가 이거는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 같아 라고 제한적인 환경에서 논란의 여지도 많지만 최초의 이런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체포 시스템과는 질적으로는 차이가 많지만 2009년에 튜링 테스트를 처음으로 제한적으로 통과한 시스템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계 번역이라든가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 자율주행, 여러분 뭐 카카오나 뭐 지니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음성 비서 시스템도 사용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응용 시스템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게 2011년부터고 뭐 산업 전반에 걸쳐서 많이 활용되고 시작한 거는 2020년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기술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인공지능의 데이터 타입은 되게 중요합니다. 먼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데이터 타입은요. 첫 번째, 프리퀀시 정보예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신호 정보예요. 얘는 실제로는 Y축은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X축의 값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얘는 뭐 5, 여기는 뭐 5, 7, 4 이런 수치 데이터로 그냥 구성된 정보일 뿐이에요.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이 구성된 거를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면 이렇게 주파수 정보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음성인식이나 신호, 우리 보이스 신호도 이런 음성 신호거든요. 그래서 우리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ECG 정보, 우리 뇌전도, EEG, 그리고 우리 근육을 통해서 나오는 근전도, EMG, 뭐 이런 생체 신호 정보부터 해서 다양한 시계열 프리퀀시 정보가 있고요. 이거는 그냥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기에 맞는 알고리즘을 써야 되고요.
두 번째, 이미지 정보입니다. 이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양이와 개를 분류하기 위한 이미지 정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이미지 정보를 분류하고 추출하고 여러 가지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하는 알고리즘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텍스트 정보입니다. 텍스트 정보는 우리 자연어 처리와 같이 정형화되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즉, 특히 사전에 정의되는 정보다 라고 하면 비교적 쉽게 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 카톡 사전에 있을까요? 없겠죠. 이렇게 사전에 정의지 않는 슬랭 같은 경우는 처리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런 동의어 사전을 만들거나 불용어 사전을 만들어서 실제 자연어 처리에서 여러 가지 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크게 이런 세 가지 정보로 가지고 있고, 이미지 정보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 정보 처리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나타낸 게 뭐 CT나 MRI 같은 데이터 정보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계열 정보 같은 경우는 원디멘전 CNN이나 LSTM, 웨이브넷 이런 신호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딥러닝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실제 처리를 해야 되고요. 텍스트 처리는 사실은 전통적인 텍스트 처리라고 한다면 형태소를 분석하고 구문을 분석하고 의미를 분석한 다음에 담화를 분석하는 이런 화형 분석까지 해서 이런 단계로 구성이 되고 있죠. 근데 요즘은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각각 주어, 동사, 형용사 이렇게 분류하는 것보다 이 자체를 가지고 데이터 셋으로 이용한 워드2백이라는 알고리즘, 단어와 단어 사이에 유사도가 얼마나 이 거리를 수치화시킨 거죠. A라는 단어와 B라는 단어를 5, A와 예를 들어 C라는 단어 거리가 10이면 당연히 의미적으로 얘가 가깝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의 그래프 형태로 나타낸 이런 2차원상에 나타낸 평면상에 나타낸 뭔가의 분포도입니다. 그리고 GPT나 벌트 같은 자연어 처리를 위한 언어 모델인 트랜스포머를 주로 많이 쓰이고 있죠. 여기서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벌트라든가 GPT 같은 알고리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자연어 처리가 많은 확장이 되고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컴퓨터 비전 분야예요. 컴퓨터 비전에서는 비디오는 보통 1초에 30개의 이미지를 가지는 30개의 프레임을 우리 눈으로 1초에 계속 연속적인 영상으로 보게 되면 동영상, 비디오라고 말하고요. 이런 비디오에서 나타나는 이미지 처리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디텍션, 세그멘테이션으로 구분해서 뭔가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죠. 보면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정해진 카테고리에 따라서 분류하는 기술로서 CNN과 같은 알고리즘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고요. 특정 부분을 정해진 카테고리에 따라 분류하고 지정해주는 이미지 디텍션, 특정 객체를 이렇게 추출하는 거예요. 사람 모양의 객체를 이렇게 추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지 디텍션이라고 하고, 욜로 같은 모델을 많이 사용해요. 욜로는 뭐 현재 욜로 버전 뭐 A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미지의 픽셀을 정해진 카테고리에 따라 분류하고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에 대한 어떤 객체를 이렇게 뭐 라벨링을 해준다던가 여러 가지를 처리하는 게 있죠. 그래서 유넷 같은 경우가 많이 쓰이는데, 유넷이라면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의료 영상에서 대장암 부분을 이렇게 특정 부분을 세그멘테이션을 한다던가 할 때 의료 영상에서 주로 쓰이는 알고리즘이 유넷이라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들을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는 소셜 네트워크 있죠. 이런 그래프로 구성된 데이터를 처리해 주기 위한 최적화된 알고리즘도 존재합니다.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 다양한 알고리즘이 존재하고요. 연결 관계 및 객체 간 상호 의존성을 고려해서 그래프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런 GCN 같은 경우를 통해서 각 노드의 라벨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이라던가 버텍스, 즉 노드 정보를 연관관계에 해당하는 엣지를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얘를 계산하는 것, 이런 알고리즘들이 많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가공을 통해서 정보가 되는 거죠. 이 수많은 정보 중에 지식화 시킬 수 있는 것, 뭔가 정형화된 형태로 지식화 시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로 우선은 데이터는 무수히 많죠. 이 중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만 추출해내면 이거는 정보가 되는 거죠. 이 정보를 정보와 정보 간의 인과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그래프 형태로 만들었다. 그러면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를 컴퓨터가 구현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걸 위한 날리지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분야가 있고요. 이거는 지식 추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응용 분야가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몇 가지는 안 되지만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이 전 주차 때 배웠던 거를 조금 정리하고 컴퓨터 공학 입장에서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활용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